요즘 부자들은 80억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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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오세요. 누군데? 미래의 상을 그리고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나오진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수요일 어피티 오네요. 오늘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우리 격주로 수요일마다 찾아뵙는 아주 반가운 코너, 여러분들 돈고민의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머니로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네. 박수연 재무상담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어피티 오네요. 우리 라이브 꼬박꼬박 함께 해주셨던 반가운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분, 네, 닉네임도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네. 우리 호박죽님의 사연입니다. 일단 박수. 여러분, 저라고 생각했을 때도 사연을 보내고 나면은 약간 긴장되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떡하지 싶어서 좀 한번 메일로 여쭤봤었는데, 채팅에서 사용하신 닉네임 써도 괜찮냐고 했더니 또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호박죽님 하고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사실 어피티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돈 얘기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예민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연 보내실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름을 내가 그대로 보내야 되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닉네임 쓰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닉네임을 원래 쓰시던 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모르는 척,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마치 내 얘기 같은데 그쵸, 하면서 그쵸. 내 얘기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사실 호박죽님 사연을 받고 잘 읽어봤더니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잘하신다. 역시 애청자는 다르구나. 그쵸. 그를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호박죽님의 사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질문은 이랬어요. 2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내 집 장만한 30대 1인 가구입니다. 올해 중에 입주 중인 예정이에요. 이제부터 투자 자산과 주택 대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고민 중입니다. 또 특별한 인연이 없다면 독립 후에는 1인 가구로 쭉 지낼 예정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노후 준비도 단단히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노후의 모습을 생각하시냐고 저희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60세까지는 계속 일할 생각이라고 하세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 회사에 쭉 다닐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벌이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으시다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노후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20억, 30억 모으자는 목표는 저에게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최대한 일하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3, 4억 정도 현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연금 저축은 6천에서 8천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에 부동산 한 채를 더 보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단기 재무 목표 또 여쭤봤어요. 3년 이내의 목표를 단기 재무 목표라고 하거든요. 3년 안에는 추가로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의 저축 목표는 2,800만 원이고요. 현재 현금 1억 2천만 원을 보유 중이고 반환할 전세금이 1억 4천만 원이라서 10월까지 빠르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립할 때는 가구만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마련하려고 하고요. 올해 예적금 적금 만기 금액 700만 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또 장면 보시면 현재 보유한 자금으로 대출 없이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낮은 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는 잘 알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참고로 우리 호박죽님의 투자 성향은 완전 안정형. 주식은 이제 공감 폭격 들어갑니다. 주식은 코로나 때 뒤늦게 시작했다가 600만 원 손실 보고 정리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금만 꼬박꼬박 넣고 있습니다. 저 왜 눈물 나죠? 내 얘기인가? 맞아요. 제 얘기인가? 주식은 용돈벌이 정도로 싸다 싶은 거를 사서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연을 봤고요. 네. 자, 어떤 프로필 갖고 계신지도 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33세시고요. 금융 성향은 현실적인 라쿤, 안정지향적이고 저축을 이제 꼬박꼬박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라쿤에 많으세요. 하는 일은 반도체 장비 설계. 너무 멋있어요. 세전 연봉은 3,600만 원이시고요. 월 평균 실수령액은 260만 원. 그중에서 저축액이요. 월 평균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가 거주 중이시고 올해 안에 독립 예정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 성향 궁금하신 분들, 나는 현실적인 라쿤인가 아니면 좀 멀리 보는 유형인가 어떤 유형이지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저희 금융 성향 테스트 넣어놨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산과 지금 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등을 살펴볼게요. 비상금은 총 500만 원, 경조사에 100만 원 쓰시고 부모님 여행 경비에 1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에 이제 150만 원 쓰시고 부모님 휴대폰 사드릴 돈도 따로 모으고 계세요. 그 예적금이 정말 많이 모으셨어요. 9,240만 원이셔서 해지할 그 예정이 있는 예금들이 뭐 3천만 원씩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예금에 3천만 원 있고 적금이 240만 원, 그리고 청약금도 830만 원, 연금도 800만 원대 있으시고 주식이 좀 눈물의 주식이 있죠. 540만 원 있으시고 파킹 통장에는 2,800만 원, 주택을 지금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2억 정도 있으신데 여기에 전세금이 좀 들어가서 자기 자본 6천만 원 정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한 아파트는 전세 기간이 세입자분 만료가 되시면 올해 안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총자산이 2억 1,130만 원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저축률이 한 80%에 달하시는 분인데 이분 어떻게 돈 관리하는지도 볼게요. 제가 빠르게 좀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 사연자님에 대한 솔루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날에는요, 유동성 자금 200만 원 미리 빼놔요. 선저축, 후지축. 후지출. 그렇죠. 그리고 예적금 특판이 뜨면 가입하거나 주식 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고정비는 쭉 지불하시고 생활비로 30만 원 정도를 남겨서 최대한 아꼈습니다. 이게 대단하신 포인트예요. 그럼요. 어, 대단합니다. 생활비를.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베네핏인 거죠. 그렇죠. 너무 잘 활용하게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적금 만기가 나오면 이자하고 주식 수익같이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돈은 50%는 저축하고 50%는 덕질 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예산 안에서 심지어 예적금 만기 이자에 주식 수익으로 이렇게 덕질을 소화하신다는 건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럼요. 음. 딱 정해진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추가 수입은 연말 상여나 성과급 같은 것들 또는 연말 정산 환급금이 나오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제외하고 저축을 합니다. 요것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예비비로 따로 남겨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비상금처럼. 비상금처럼. 자, 그리고 식비는 회사밥과 이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집에서는 가끔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데 옷, 화장품은 잘 안 사고 집순이라서 큰 소비는 없습니다. 덕질하면 돈을 가끔 쓰는데 가끔 10, 20만 원씩 돌발적으로 지출할 때가 있어요. 호박죽님 오늘도 2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칭찬해 주세요. 어디다 쓰시려고 하셨는지도 너무너무 20만 원. 궁금해요. 내 생활비의 거의 3분의 1을 어디 여기에 정말 잘 참는 바깥에 자아가 있고 속에 이제 불타는 영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호박죽님. 자, 그래서 많이들 너무 대단하시다고 또래에 비해서도 정말 많이 모으셨다 말씀해 주시고 반성합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또 너무 막 자괴감 들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와, 멋있다. 동년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저 자극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상담사님. 네. 워낙 잘 하고 계셔서 뭐 할 말이 있나 이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라이브로 듣고 계시니까 그럼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도 바로바로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월급에서 거의 저축률이 80%가량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청자로서 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맞아요. 그걸 또 사연으로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나올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보내주신 거에 본인의 가계부 작성하신 거랑 맞아요. 그리고 머니 로드맵이라고 해서 본인의 재무 목표를 이제 연 단위로 얼마씩 모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의 표본이거든요. 맞아요. 네, 구체적인 자기 목표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정말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로드맵을 우리가 많이 짜는데 돈은 로드맵이라니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막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사연 적어주실 때도 내가 20억, 30억씩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맞아요. 그걸 이제 계획에 넣는 거죠. 그냥 하염없이 막 남들이 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하면
돈 모일 수가 없거든요. 맞아. 사실 네. 최근에도 그 SNS 보면 막 요즘 부자들은 80억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그게 나오세요. 누군데? 근데 TV에 그런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얘기가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네. 약간 사람을 좀 놔버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그 음. SNS가 약간의 본인의 마케팅을 하기 위한, 뭐 브랜딩하기 위한 그런 채널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좋은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하게 되게 좀 만들잖아요. 뭐 현타 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의미가 있나? 자괴감 들게 하는 그런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던 게 우리 호박죽님도 굉장히 객관화 시켜가지고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미래의 상을 그리고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나오진 않아요. 언론에서는 몇십억 필요하다고 얘기를 써놔야 사람들이 클릭하니까 그렇게 적어놓는 것이고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막 허황된 금액이 아니다. 요 얘기는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초단기 목표에 대해서도 또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기 전에 이미 계산을 미리 해봤더니 부족 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 저축 필요하시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대출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걸 저축으로 더 모아서 할 수 있을지. 근데 현재 저축하시는 양을 봤을 때 월에 200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10월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입주 예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세입자 나가시고 그거 돈 돌려주시고 본인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까지 2천만 원을 모으고 나머지 필요한 살림들은 기존에 네. 갖고 있는 자금 내에서 이제 충당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걸 보면은 네. 타임 테이블까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것도 있지만 당장에 이렇게 단기 목표들은 역순으로 맞아요, 계산해 맞아요. 보시면 좋아요. 이게 10월이면 뭐 몇 월까지는 내가 이 잔금을 줘야 되고, 내가 입주하려면 뭐 또 거기에 필요한 집기 비품들 구입하는 거는 맞아요. 언제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계획적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역산해서 계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요. 사람이 지금 제로부터 플러스로 만들겠다고 저축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마감이 있으면 아시잖아요. 마감은 힘이 세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쵸. 싶으면 사람이 움직인다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박죽님 또 말씀 주신 게 이런 얘기 있어요. 음. 사실 8천 모으기 전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1억이 가까워지니까 엄청 뿌듯해져서 그 뒤에 엄청 빡세게 저축을 했어요. 투자는 어려워서. 하셨는데 맞아. 효능감 드는 어떤 구간이 맞아요,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딱 성취감이 크게 느껴지면 그 전까지는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그게 재미있어 보여요. 맞아요. 좋아지고 더 맞아요. 하고 싶고 그런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조절하고 맞아요. 쓰는 거 막 통제하고 이런 힘든 과정이 어느샌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몸에 배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맞아. 우리 호박죽님 고정비 지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월마다 약 29만 원 정도 쓰세요.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죠? 경조사로는 부모님 용돈에 15만 원, 사교와 모임에 2만 원, 교통비에는 KPS 사용 중이셔서 5에서 6만 원, 통신비는 또 알뜰폰 쓰셔서 5천 원. 와, 보험료는 실비보험으로 4만 원, 구독 서비스는 티빙 13,500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5천 원 말이 됩니까? 말이 듭니까? 통신비 어디예요? 5천 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으시는 분들. 사실 알뜰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에요. 통신비를 6만 원 쓰신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월 와, 그러네요. 통신비를 최고 알뜰폰 중에서도 탑 알뜰폰 같아요. 그리고 또 변동비 지출도 같이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인지가 좀 정확하게 그려지실 것 같아요. 변동비는 월 약 40에서 45만 원 정도 쓰시고요. 식비에 25만 원, 쇼핑비에 5만 원, 취미 활동에는 10에서 15만 원에서 웹소설, 웹툰, 컨텐츠에 좀 관심 많으시고 비정기 지출 총액은 작년 기준으로 심지어 계산하셨어요. 이 비정기 지출을 좀 뭉뚱그려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기준에 476만 원 썼습니다. 봐봐요. 취미 얘기 나오잖아요. 취미 활동에 280만 원 쓰셨는데 아이패드나 게임같이 좀 고가의 제품들도 좀 쓰신 것 같고 경조사에는 150만 원. 부모님 와 진짜 효도 왕. 부모님 여행비 지원으로 150만 원 쓰셨고 여행으로는 46만 원 썼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 좀 봤을 땐 어떠세요? 일단은 식비가
굉장히 알뜰하게 쓰신다. 왜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중식 지원이 없는 경우에 네. 주 5일, 4주 나가고 하루에 10,000원씩 식대로 쓴다고 해도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5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는 사연을 봤을 때 굉장히 식단 관리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시니까 네. 이제 부모님 찬스. 그쵸. 굉장히 있고. 잘 이용하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처럼 보여졌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가족 지출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호박주님도 여행 같이는 못 가고 돈은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런 지출은 또 우리 상담사님 많이 얘기하셨던 네.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좋다. 맞습니다. 음. 뭐 하나 흠을 잡자면 흠이 없어서 흠이 굳이 한번 잡자면 그냥 네. 비상금에 부모님과 관련된 자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를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처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 관련된 지출이 있어요.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 관련 지출은 비상금과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얘기해보자면은 굳이. 저희 부모님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네. 아, 호박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통신비 지금 어디예요? 어떤 통신사인가요? 하셔가지고 지금은 T 플러스 쓰시고 퐁당퐁당 이동하면서 저렴하게 쓰는 중이라고 하셔요. 저도 이거를 저 말고 다른 상담사님한테 네. 배웠거든요. 번호 이동을 하면 통신사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9개월 동안 해주는 요금제 할인 혜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뜰폰 SK 갔다가 알뜰폰 뭐 KT 갔다가 이런 식으로 통신사 이전을 해서 번호는 똑같이 쓰는데 내가 좀 부지런 떨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7,900원 내신다는 분을 보고 그러면 연에 10만 원을 안 되네? 근데 제가 그 당시 통신비가 저도 한 10만 원 돈 되는 네. 통신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요금제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했는데 네. 진짜 정말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리에다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아, 언제 이때는 바꿔야 이전을 해야 된다고? 된다. 맞아.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알뜰폰은 만나기 전과가 굉장히 다르고 그럼요. 사실 통신비 세계는요. 아직 여전히 10만 원 가까이 내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10만 원을 내? 연 10만 원 내죠.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공존하고 그럼요.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뭔가 통신사 이동하면 뭔가 전화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인터넷이 느려지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가는 게 네, 정말 중요하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는 한 번 줄이면은 계속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일단 지금 다들 너무 충격받았어. 충격받으셔서 와, 막 거의 너무 좋은 자극을 주고 계십니다. 동기부여. 맞아요. 신년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더 동기부여 될 만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곧. 그럼요. 그쵸, 이거 진짜 저희- 보셔야 돼요. 아, 진짜 보셔야 너무 돼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네.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맞아요. 뭔 내용이길래 우리가 이럴까? 호박죽님이 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엑셀 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가릴 건 잘 가려가지고 띄워놓을게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먼저 나온 게 한 달 돈 관리 계획과 현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엑셀에. 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네. 체계적으로 잘 하세요. 그쵸. 그게 딱 이 자료 보면서 이건 뭐 할 말이 크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고 연간 가계부를 보면 네. 다음 장에 연평균으로 우리가 얼마씩 쓰는지 각 항목별로 엑셀은 알아서 잘 수식이 돼 있으니까 평균 예산 정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고정 지출을 딱 금액을 정확하게 써주셨잖아요. 네. 이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지출이라서 내가 대략 연에 이 정도를 비정기 지출로 쓰고 있구나는 이 가계부 쓰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다. 네. 지레짐작으로도 알 수 없다. 네. 아, 근데 사실 저는 숫자도 되게 약하고, 숫자 약한 분들은 엑셀 보면은, 나는 그냥 문서가 좋은데 싶고, 수식이라는 말 들으면 약간 도망가고 싶거든요. 4층 연산밖에 안 해요. 더하기 빼기. 그게 문제예요. 비유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내주신 요 정도 틀에서 조금 간략한 버전도 좋으니까, 네. 일단은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내역을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까요? 상세 내역도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가계부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안에서 생활을 해야 뭐 월 저축을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을 모았을 때 1년 뒤에 얼마가 모이고 그 이후에는 더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는 거. 로드맵을 그리셨잖아요, 아, 이분이. 로드맵을. 그러니까 이런 계획까지도 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대단하신 네. 게 로드맵을 자세히 저희는 이제 좀 키워서 보면은 음.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 8% 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싶고요. 지금 MBTI가 ISFJ시라고 합니다. 아, 역시 I형. 거의 저하고 전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상담하면서 저 나름의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MBTI 네. 빅데이터. 아이들이 돈을 잘 벌어요. 아, 아이들이요. 왜냐하면 집순이들이 많기 때문에 집들이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 쓰는 돈이 별로 없고 음. 외향형들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흥비, 그쵸. 밥값, 뭐 커피, 디저트 값이 많이 나가거든요. 사실 빅데이터도 있으시지만 우리 상담사님이 MBTI 전문가 자격증 있으신 2012년이었죠. 네. 우리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너무 빨리 갔습니다. 우리가 MBTI 뭔지도 무슨 소리예요? 무슨 할 너무 빨리 때부터 갔어요. 자격증을 따셨던. 네. 그래서 MBTI 전문가이자 우리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담사님도 아이들이 돈을 잘 모은다. 이는 문제가 뭐냐면요. 제이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밖에 나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비용 발생. 그럼요. 그리고 불행해지잖아요. 사람을 안 만나면 심심하고 맞아요. 재미없고. 사람 만나서 갑자기 네. 자, 나 돗자리 갖고 왔어. 이러면서 이제 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이미 잘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호박주님 그럼에도 고민. 지금 왜냐면 채팅에서는 호박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통신 요금제 좀 알려주세요 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호박주님도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전세가 만기된 이후에 이제 올해에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세입자가 만기 후에 나가고 올해 안에 그 집에 입주 예정이세요. 자가에. 근데 주택 자금을 주택 대출과 이제 본인 돈이 있잖아요.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상담을 할 때 대출의 비중을 이 정도가 권장드리는 권장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돈이 있는데 굳이 대출을 무리해서 받는 것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네. 그래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가이드라인. 네. 금융 자산 분석 지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호박죽님이 지금 약 2억 1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2억이라고 치고 금융 자산이 그 중에 40% 이상일 때 좋다고 얘기를 하죠. 네. 금융자산은 대출 네. 빼고. 그렇죠. 대출 빼고 이제 금융, 뭐 예금, 적금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부동산 자산이랑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40%면 8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상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금융자산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다른 국가들은 특이하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자산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너무 자산이 몰려 있으면 부동산 자산 가격에 따른 우리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막 영끌해서 막 갭 투자하고 막 이런 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대출을 막 무리하게 받아서 했는데 집 가격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면 대출이 집 가격에 맞춰서 줄어들진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금융자산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게 네. 투자할 때 안전자산을 채권 자산이나 예적금 같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재테크 꿀팁 찾아보면은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우리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대출 안 받는 사람들 헛똑똑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왜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냥 저금리에 쓰고 예금은 그러니까 현금은 예금으로 두지 말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아. 이론적으로 숫자를 계산을 하면 이자가 뭐 2%짜리를 받아서 투자를 통해서 4%, 5% 수익을 내면 2에서 3%는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에서 3% 추가 발생한 이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없어.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실제 그걸 대출이 써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가 무조건 잘 되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럼 손해보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거고. 대출도 받고 네. 손실도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지금 호박주님처럼 대출하면은 마음이 편하진 않은 분들 그럼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유혹의 메시지가 많이 올 거예요. 대출 받아. 대출 받는 게 맞아. 많이 대출 받아가지고 다 이제 부동산 사고 투자도 따로 한다. 하는데 투자가 안 될 위험은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하를 권장을 합니다. 아, 만약에 내가 뭐 2억짜리 집을 매입을 할 건데 40%면 8천만 원이 적정한 선인데 우리나라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뭐 70에서 뭐 80%까지 해줬던 시기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생각하면 일단은 수 더 있다는? 받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자랑 원리금이 또 내 월급에서 이제 30% 이하일 때 양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와 관련된 비중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고려하는 지표들인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막 원금이 막 엄청 많이 받았어요. 대출 최대치로 다 받았는데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이 내 소득의 막 30%, 뭐 50% 가까이 돼. 많이 이러면은 내가 생활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받을 원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갚아야 될 것도 고려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부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가 또 같이 필요합니다. 이제 감당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건 내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반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객관적인 어떤 지표상의 네. 안정권하고 네, 내 마음이 허용하는 그쵸, 거.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돈 문제는 생각보다 심리적인 게 크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또 1인 가구로서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노후 대비가 중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공감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일단은 우리 호박중님께서 이 주택 마련이라는 인생의 큰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목표를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뭐 그 다른 목표들도 좀 생각해서 목표 설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1인 가구의 노후 대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양을 같이 도와줄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활용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연금저축, 뭐 연금보험, 뭐 IRP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절세 혜택도 가져가면서 하면 좋겠죠.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걸 왜 그쵸. 내가 작년에 안 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 올해부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 목적 자금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를 여기서 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단기 목적 자금 투자를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만 33세시면은 이 연금저축이나 연금형 상품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27년이나 있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우리 운동장이 펼쳐져 있는데 운동장에서 그냥 조그만데 여기 구석통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공놀이 하고 있는 운동장이 이렇게 넓은데 그 운동장을 잘 활용을 하셔야죠. 뛰어가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경험이 별로 좋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뒤늦게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아, 투자에 있어서 네. 호박중님이. 그래서 손실을 보고 정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쪼그라든 거죠. 불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큰 경험을 돈을 그쵸. 잃으면서 했잖아요.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어. 네. 난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어. 난 안 맞나 네. 봐. 저는 무지성 투자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투자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부족했고 체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라는 그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손실을 봤는데 왜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장은 왜 이렇게 뒤집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아 역시 투자를 하면 안 될 사람이었어. 나는 성향이 안정형이야. 근데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안정적으로 네, 가려는 거. 안정성은 이제 사람 인간의 본능인데 이제 투자와 관련된 성향은 후천적으로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처음 사태가 좋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상담사님도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요. 저는 투자를 하고 크게 돈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좀 일찍이. 2007년에 제가 이제 저도 2007년. 예, 사회 초년생이고 그때 딱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증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그때 지금 미국 주식 붐이 그땐 중국으로 왔어요. 아, 약간 유행처럼 돌아간다니까 이런 게.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저 사회 초년생이고 결혼 자금 미리 줄 테니까 이걸로 불려서 네 결혼 자금 많이 만들어 봐. 다 날려 먹었죠. 이런. 그래서 그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이런 쪽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반면교사가 돼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잘 준비하고 하자. 그래서 오늘 호박죽님 사연으로 여러모로 꿀팁과 그리고 공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또 자극이 되기도 하는 좋은 사연이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사연 보내주신 우리 호박죽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지금 발로도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네, 또 오늘도 채팅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얘기 나눠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사님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호박죽님 사연으로 호박죽님의 고민, 거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호박죽님 어떻게 돈 관리하시는지를 쫙 풀어봤는데요. 우리 채팅이 불이 났어요. 그리고 또 MBTI 얘기 나와서 아까 뒤집어졌는데 I가 90%라고 하셨고요. 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으로 대화 나눠주시는 게 저희 너무 뭐랄까 흐뭇해. 혹시나 나도 호박죽님처럼 내 얘기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 사연 보내는 링크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이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이럴 때 더더욱 우리 보시는 분들께 요청드리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머니로그 보다가요. 어떤 사연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얘기하고 싶을 수 있고 또 한마디 얹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저희 어피티가 지향하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돈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거 나 한마디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잠깐 넣어놓고요. 그리고 저희 실시간 영상 채팅도 그렇고 저희 편집본도 그렇고 편집본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나 의도치 않고도 또 괜히 상처를 받거나 주거나 스트레스 주지 않게끔 또 많은 분들이 내 돈 이야기 꺼낼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2월 5일 수요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일찍 또 시작할 텐데 몸 건강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